네, 오늘 네 번째 대화를 시작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에 진척의 신호가 있다는 양측 대표단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러시아군은 나토 국가 턱 밑에 있는 군사시설까지 공격하며 서방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부 호준석 기자의 설명 들으면서 현지 양동훈 기자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양측의 4차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진척의 신호가 좀 있다고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또 250만 명이 보금자리를 잃고 타국에서 떠돌이가 됐습니다. 네. 빨리 러시아의 공격이 멈춰져야 되겠죠. 오늘 양측에서 주목할 만한 수위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 격인데요. 네. 러시아가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입장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졌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 좀 더 반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며칠 안에 좀 더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슬러츠키 러시아 국가두마의 하원인데요. 하원의 외교위원장입니다. 이 두 사람 다 협상 대표단인데요. 이 슬러츠키는 초기와 비교하면 양측의 입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 개인 생각으로는 며칠 안에 서명된 문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과거에는 서로 최후 통첩하는 수준이었다면 예. 지금은 구체적인 사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낙관만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미국 측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교관들은 이 종전 협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려는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전쟁을 계속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의 최대 요인은 푸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협상이 성공하느냐의 최대 변수도 푸틴의 의지가 될 것이고 네. 어쨌건 양측의 4차 협상은 이번에 이제 화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8시입니다. 아침 8시. 러시아는 9시.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푸틴이라는 변수는 계속 있겠지만 우리 시간은 오늘 열리게 될 그 협상의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선 우크라이나의 비나토화. 이것은 서로 양측이 조율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측 입장을 볼 때 그렇습니다. 문제는 결국 돈바스 지역, 러시아가 괴뢰공화국 두 곳을 승인해 놓은 곳, 그다음에 2014년에 합병한 크림반도 러시아 땅으로 인정해달라 이 부분인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국민 지금 1,6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식 집계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많은 부분이 이미 폐허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달라는 땅 떼주고 그리고 종전하면 그다음에 러시아가 또 쳐들어오면 또 이렇게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가해자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국제사회에서 악당이 됐고 또 이미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고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물러난다. 이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연 어떤 창의적인 절충안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유념해 봐야 될 대목은 러시아가 장악해 놓은 헤르손이라는 남부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러시아가 주민 투표를 실시해서 여기를 또 다른 자치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현지 주의회 부의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2014년 크림반도에서 러시아가 했던 수법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협상의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협상이 정말 실질적으로 진척이 있는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최대 변수라고 했던 푸틴 대통령, 미국에서는 여전히 푸틴이 전쟁을 계속하려는 생각 같다 이런 분석도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푸틴의 속내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는 푸틴이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푸틴이라도 거의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경제 제재,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사항전하고 있는데 설령 점령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과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처럼 늪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점이 부담이고 푸틴의 의사결정에 작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IMF 총재,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하는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을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말했습니다. 예. 당장 이제 내일 가능성이 모레, 있다. 예. 네, 내일 모레가 1차 고비인데 예. 이자 1,400억 원을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이미 안 내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신용 등급은 더 떨어질 것이고 환율은 더 폭락하게 될 것이고 큰 부담이죠. 그다음에 서방 언론 중에는 영국의 더 타임즈의 이류판하고 텔레그래프지 같은 데서 과거 소련의 흐루쇼프나 스탈린의 사례를 볼 때 독재자도 축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 보면 이 민심,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지도부 올리가르히들의 동요, 그다음에 군심의 이반 예.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게 협상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오늘 협상에서 어떤 변수로 또 작용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쯤에서 폴란드 국경도시에 YTN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이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특파원. 네,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도시 프셰미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공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던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러시아가 르비우 북서쪽 40km 지점에 있는 군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검문소인 부도미레즈와 고작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워낙 국경과 가깝다 보니 르비우를 빠져나오던 피난민뿐 아니라 이곳에서 검문소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들도 포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YTN 취재진이 만난 피난민과 자원봉사자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Siren, yes. Alarm, yeah. Alarm. So a lot of church make this sound to know people that they should hide. My colleagues who were here during the night shift heard it and saw it because it was still dark. It was during the night.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서부 이바노 프랑키우스크에 있는 공항을 공습하는 등 공격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간 전쟁의 참화에서는 비껴나 있었던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서도 피해가 커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 도시인 오데사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미콜라이우에 대한 공격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콜라이우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가한 공격으로 9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오데사는 러시아군이 들이닥칠 것에 대비해서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화염병을 만드는 등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방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가 된다면서요. 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등 2개 도시에 있는 실험실에서 비밀리에 생물 실험을 진행했고 미국이 이를 지원했다는 내용의 비밀 문서를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주장 자체가 생화학 작전에 들어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가장 많이 입국하고 있는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도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But as we say in Poland, using a little bit of an English expression, if he uses an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n this will be a game changer in the whole thing. 외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생화학 무기 공격을 감행한 뒤 그 책임은 서방 국가들에 돌리는 가짜 깃발 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은 명확한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금지된 무기 백린탄을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백린탄은 그 파편이 인체에 닿을 경우 불길이 꺼지지 않고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데다가 연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숨질 수 있어 제네바 협약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현재 나가 있는 양동훈 기자 연결을 해봤고요. 지금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우크라이나 서부로 공세 범위가 확대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나토 턱밑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이 이 국경에서 10km 또는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고 나토 군사 훈련 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나토군이 얼마 전까지도 훈련을 했었던 곳입니다. 네. 나토는 잘 아시는 대로 옛 소련 팽창 막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만든 북대서양 조약기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했다는 것은 단지 우크라이나의 서부까지 공격했다는 것을 넘어서 나토
수도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 우리가 예. 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푸틴의 경고 메시지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용병들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작전했다. 180명 제거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숫자를 뭐 액면 그대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20명 사망했다고 했는데 어쨌건 예. 여기까지 공격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지도를 보면서 지금 그 양 기자가 말씀드린 것을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르피니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르핀 지역은 키이우에서 20km 떨어진 그러니까 키이우 수도 키이우를 막는 최후 저지선입니다. 여기를 집중 타격하고 있는 곳이죠. 미국 외신 기자가 피습 사망한 곳 전 뉴욕타임즈 영상 기자입니다. 바로 여기고요. 피난 가던 가족이 숨졌던 그 비극의 장소도 바로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 말씀드린 오데사로 가는 미콜라이우역 있지 않습니까? 오데사도 지금 포위하고 있고 미콜라이우 집중 포격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원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데사까지 장악하게 되면은 여기가 우크라이나 교역의 70%가 이루어지는 최대 항구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보급이 차단되고 우크라이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백린탄 사용했다고 주장된 곳이 루안스크 여기 돈바스 지역이거든요. 네, 물론 아직은 일방의 주장입니다. 백린탄 사용했다는 것이. 그러나 이전에 처음에 집속탄 사용했다, 그다음에 진공폭탄 사용했다는 것도 우크라이나가 주장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거가 나오고 사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허황한 얘기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이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곳에 드니프로 루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시장을 납치했습니다. 그 전에 또 한 곳에서도 호스토멜이라는 곳에서는 집에 찾아가서 아예 시장을 살해했고요. 멜리토페 시장도 납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양상들이 개전 전에 미국이 유엔 인권 최고 대표부에 서한을 보내서 러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 용인들 납치하고 살해하고 반러 인사들 제거하고 라는 예상 시나리오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실행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정말 갖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황을 보면 정말 푸틴의 경고 메시지가 곳곳에 지금 드러나는데 어쨌든 오늘 4차 협상의 진척이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호준석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